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기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정호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을 때만 해도 이번 주가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2일, 4일 이러다가 또 뒤로 미뤄졌습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라고 할까요? 뭐 여론이라고 할까요? 뭐 3부에서 저희가 여론 전문가 모시고 여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더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이 한 주 지나면서. 일단은 그 법원의 결정도 있었고요. 그 결정에서 일정 부분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적법 절차에 관해서 원래 그날 굉장히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논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일정 부분 절차에 관한 많은 부분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에서 보면 이제 기일 변경의 경우에 이런 초일, 첫 기일의 경우에는 5일 정도 기간을 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해석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론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절차적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좀 시간 부여하고 그에 대해서 보완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냥 명단 못 채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7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7명 중에 4명이 있어야지 이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데, 우선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이제 신청한 그 소기 때문에 기피를 하게 돼 있고, 그럼 6명 중에 4명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검사를 이제 2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검사들은 우리가 봤듯이 고 차관이 이제 물러나는 것을 봐도 차관직에 있고 차기 총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조차도 이 징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데, 과연 그 밑에 중간 간부급에서 검사장급 이상으로 나와야 될 텐데 누가 도대체 이 징계위에 참여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그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 2명 채우기 정말 힘들다. 이미 명단은 거의 다 후보 명단은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언론이 전화 돌리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게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대한 변협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호사 아닙니까? 하나는 그리고 법학 교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학 교수, 그리고 한 명은 명망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명망가는 차치하고 어떤 분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변호사나 아니면은 법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속해 있는 최상위 단체인 대한변협과 그 다음에 법학교수회에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분들이 소신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눈치가 보일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국 급하게 차관 한 분 새로 임명해가지고 숫자 채운 건데, 이 4명 채우기도 힘들고요. 4명이 구성원이 되게 되면요, 3명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하기 힘듭니다. 과반을 만들려면 3명이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성급하게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11일로 연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예비의원도 3명이 있고요. 그 예비의원 3명에 대해서 또 장관이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도 변호사인데 대한변협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다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이제 검토해 봐서 징계가 이유 있으면 징계 결정을 하는 거고, 이유 없으면 불문이나 무혐의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뭐 인원수 채우기, 그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또 논란이 됐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 이완규 변호사 측에서 5일 정도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러면서 형사소송 실무례 같은 걸 들고 나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체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문제 때문에 이 행정소송에서 왕왕 패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러면 또 그걸 보완해가지고 재차 절차를 밟게 되면 국민들이 이 지금 혼란과 분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진행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징계를 전제로 할 것이다 하는데, 아니 들어가지고 다 심리해봐서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판단되면 뭐 경징계를 하거나 불문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견책이나 감봉 내리잖아요. 네. 정권 문 닫자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왜냐면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게 징계가 실제로 있을지 여부를 예단해서 보도하는 걸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실제로 심리에서 결과도 낼 거거든요. 그건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오늘 대통령이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연기했다, 그거 알겠는데, 그 이준석 최고 말대로
이렇게 사단이 났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이나 감봉이 난다. 그러면 뭐 정권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추 장관이 그 직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장관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인정해 주되 그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끔 이렇게 확대된 상황에서 그 부분에 충분한 결과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본인의 몫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개입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단 대통령이 나름 장관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되 그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급하게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차관이 사퇴의 의사를 밝힌 다음에 24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징계위 구성을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차관을 임명했다. 왜냐, 제가 그러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거는 차관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위 참여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만 그게 제 의무입니다라고 우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과연 그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철학에 맞는 분입니까? 강남에 아파트 2채 있으신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청와대 사람들도 그렇고 뭐 고위공무원들 강남의 집 2채는 저도 많이 못 봤는데 강남 집 2채면은 거의 뭐 이거는 잘라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런데 이분을 신규로 24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새로 임명했다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인사원직 다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급하게 차관 임명해서 명수 채우려고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경거망동하지 마라, 신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징계위가 예를 들어서 10일로 미뤄질 것을 오히려 그 시점 전에 차관 임명하기 전에 알았다면요. 차관을 왜 그렇게 24시간 내에 임명합니까? 집이 한 채인 사람 찾아가지고 좀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그러니까 이 10일로 미룬 결정도 예고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내린 결정이다. 안 그러면 차관을 급하게 임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그 당연직 징계위원 중에 한 명이고 그 사람을 결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24시간 만에 임명한 게 아닙니다. 이미 3, 4일 전에 사의를 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 공무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집이 2채인 사람을 골랐어요? 집이 한 채를 이미 팔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사원 측에서 그렇게 다 비슷한 방식으로 임명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징계위에 관여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조차 불식시키기 위해서 징계위원장은 따로 기존에 있던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새로 선임한 차관보다는 기존에 임명했던 한 명으로 지휘하는 게 좋겠다. 지명하는 게 좋겠다. 그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뜻까지 밝히셨어요. 저는 그런데 약간 거기서 의아한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구성에 따르면은 자 법무부 차관이 일반 그 검사 2명 참여하는 부분은 선임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위원장을 맡는다면 대신 그렇다면 법무부 내에서 질서 위계상 저는 약간 뒤집히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변호사, 법학교수, 뭐 그리고 명망가 이분 중에서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요. 원래 민간위원들은 자문회 성격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 건데 이분들이 위원장 맡는 것도 책임 회피 아닙니까? 보통 위원회들은 외부위원들이 보통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죠. 실제로는. 저는 이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다라는 조칙이 있는 건 뭐냐면은 법무부 내 구성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주임을 맡으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사무의 최종 그러니까요. 네, 지휘권자기 때문에 장관이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못하면은 검찰 차관이 대행하는 게 맞는데 차관이 대행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검사징계법에 아예 그 대행에 대한 순위를 정해놨겠죠. 그렇지 않고 검사징계법엔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장이 그 직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법무부 공무원을 오히려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위원이 맡는 게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한 규칙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고요. 외부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은 지휘감독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감독권자 본인이 지휘감독권자 본인은 외부로 노출된 정무직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되는 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그걸 규정을 했지만 그런 법무부 장관이 맡지를 못할 바에야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외부위원이 맡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장관의 권리 및 유고 시에는 모든 권한을 차관이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위에서는 차관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맡아야 된다? 아니죠. 장관이 권리를 대의하는 것도 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네. 검사징계법에 따른 그 지명권도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형태의 위원, 제가 그래서 위원회는 차관이 맡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것인데 네.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기피를 했다고 보십니까?
기피를 한 게 아니라 그런 논란이 또 생기니까 항상 국민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생기고 언론의 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논란조차도 그러면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지 마라. 그럼 그렇게 얘기한 거 지금의 아닙니까? 지명되신 그 차관분이 갖고 네. 있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무엇입니까? 어떤 논란에 어떤 논란이 공정성을 없는데 그런데 뭘 공정을 기해 가지고 회피했다는 겁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갖다 중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 차관을 서둘러 임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언론들이 제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논란조차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왜 잘못이죠? 그 논란을 인정했다면 위원장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 위원회에서 배척돼야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 논란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까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력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라서 문제되면 위원은 문제 안 됩니까? 지금 두 분 말씀께서 평행선을 달려서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좀 끼어들어야겠는데 일단 뭐 왜 집이 두 채의 사람을 썼느냐 또 언론에 지적하는 그 부분은 정치적인 오딘 같고 지금 이용구 변호사가 차관으로 된 것에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에서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이유는 아마 나중에 소송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쪽에서 그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우리는 사찰이 아니다라든가 또 다른 것도 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절차적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법무부와 청와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복귀를 하고 나서 월성 원전 수사를 다시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 경제성 평가 조작국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총장이 직접 승인했다. 그러면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선전포고 전면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저는 혹시라도 그러면은 그 444개 파일을 지우고 나서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청와대랑 어떤 결탁 관계에 있나요? 저는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문서를 444개를 지운 다음에 우연이라 주장하고 뭐 신내림 발언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오히려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건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때려야 되는 것이고요. 뭐 과거에 뭐 논문제단 이사장 그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뭐 삭제하는 거 아니면 하드디스크 바꾸는 게 증거 보존이라 그래가지고 개념들이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삭제해버리면 증거인멸 맞죠.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 공문서의 보존연한에 위배해가지고 이미 뭐 보존연한이 소멸을 했는데 삭제하는 거에 문제 안 되겠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이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다거나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감사방해 의혹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각각 법조항에 적용받아서 처벌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7,000쪽에 달하는 그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공문서를 파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뭡니까? 결국에는 파일로 존재하는 거라서 포렌식 하면 그냥 나옵니다. 그거 보통 검사 2-3명이 하면 돼요. 그리고 막 그 지원 인력 붙어가지고 아니 10명 정도가 수사하면 충분하게 6개월 내에 결과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가 20여 명이 넘고 그다음에 그 수사관 포함해서 100여 명이 넘는 마치 국정농단 수사팀을 꾸리듯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구성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이 그것도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대전지검에다가 고발을 하고 대전지검이 누굽니까? 마침 또 거기가 윤석열 측근이 검사장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더니 10일도 안 돼가지고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쫙 수사를 해요. 그러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슨 신내림 받았다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언론에 흘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론이 어디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아니 언론 보도를 보면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신내림 내렸다고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또 검찰총장이 1호로 결재를 뭘로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냐면 이 사건 영장을 1호로 결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영장 청구 여부도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권수사보호준칙까지 만들었는데 정면으로 위배가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가면서 본인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무원이 그냥 문서 파기하고 감사방해한 거예요. 원래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태세를 응하기 때문에 감사방해 사건들 그렇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엄청나게 무슨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걸
지금 뭐 야당과 마치 이렇게 공을 주고 받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이게 검찰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검찰 파쇼 아니에요? 왜 이 간단한 감사방해 사건이 큰일이냐면요. 그 감사원 자료를 보면 나오잖아요. 백운규 장관이 해당 과장이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갔더니만 너 이렇게 올리면 나 죽는다. 그러면서 죽고 싶냐 다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보고서 바꿔 올리라는 얘기를 했고 나 죽는다는 말은 없었죠. 그냥 죽고 싶냐라고 표현했다는 말만 나왔죠. 그렇죠. 죽고 싶냐라고 그래 얘기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냐라고 그럼 얘기까지 하면서 보고서를 정정할 걸 종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444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파일 삭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거 왜 지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신내림 받아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저같이 수사 실무를 모르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밝히기를 꺼려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날이 무슨 날인데 왜 압수수색 전날 가가지고 444개 파일을 야밤에 지웁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간단한 사건입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부의 핵심 정책에 해당하는 파일 444개를 지운 상황인데 이거를 감사방에 압수수색 전이 아니죠. 감사 그렇죠. 감사 전에 그러니까 감사원에 가서 감사하기 전에 가가지고 그걸 다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기문란 사건 중에 하나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치부하십니까? 아니 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건 다 통지받고 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위축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벌어졌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이게 정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검사 2명이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아무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상호 전 대변인은 조금 의혹이 있다. 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도 되고 하는데 대전으로 갖고 가서 보통 다 중앙지검이 하죠. 윤석열 측근이 있는 곳에 결국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야당과 어떤 모종의 손을 잡고 수사권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또 그렇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첫 수사가 이거니까 그런 생각이신 거고.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차장들도 다 반기를 들고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다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전지검으로 가신 분들 굉장히 옳은 판단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 태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거나 중앙지검에 이성윤 검사장이 믿지를 못하겠으면 대검에다 고발하거든요. 그럼 대검이 배당을 하는 형식을 거치는데 만약에 대검이 거기서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대전지검 산업부 하나인데 핵심 증거들은 전부 한 손에 있었어요. 한 손에 있으면 한 손이 관할이 거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에다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그때 대검에서 만약에 배당을 했으면 산업부는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오해를 할 소지가 높으니까 아니, 조 변호사님, 애초부터 대전지검으로 가져간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검찰 내부하고의 사전 교감 없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짰다고요?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조 변호사님 산업부는 어디 있습니까? 산업부는 거기 맞아요, 거기가. 근데 산업부의 핵심 증거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저희가 산업부 장관이 이번에 개입돼가지고 산업부 털작을 해가지고 산업부가 있는 세종시에 가까운 대전지검에 넣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대검에 고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언론의 효과를 듬뿍 받기 위해서 대검은 직접 고발장 들고 가고 기자들이 다 사진 찍는 앞에서 보통 전달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대전지검에 고발하는 거. 얼마나 중앙지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최고는 이건 당연한 검찰의 당연한 수사다. 이거는 문제 없는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내림 같은 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여당의 관점인데 저희는 그런 식의 어쨌든 감사 방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 수사는 필요한데 과잉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점이 또 묘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거는 깡패지 어떻게 검사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있단 말이죠. 아니 보복이 되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무슨 한전 주식이라도 들고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를 봤습니까? 뭐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니 행동 하나에 있어서도 공직자들 특히 임명직 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과 절제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징계와 관련된 이렇게 직무정지에서 배제돼서 복귀되자마자 1호 신호탄으로 그걸 결제하면서 언론에 그걸 흘려요. 아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조상호 변호사 혹시 444개 파일 지우라고 정권에서 지시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정권이 불편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정권이 그게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날렸다고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서 복귀하자마자 그걸 결제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결제를 하고 그 부분이 언론에서 다시 언론 기사로 브리핑이 되고 싶은 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백운규 장관한테 한 대 맞았다든지 뭐라고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거는 정말 말로 장난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그 야당과 그 뭐에 대한 보복 인지가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부의 원전 정책이 굉장히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피해 본 게 있냐고요. 한전 주식 샀어요? 뭐 피해가 아니 있다는 본인이 거예요? 지금 그 정권에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정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 수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핍박한 건 겁니다. 맞나 보네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생각이 갈리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건이 가장 클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또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되겠느냐?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은 정치 안 하겠다고 선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마디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의 주가가 계속 떠오르는 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대선 1년 반 앞두고요. 그 뜨는 인물이 항상 대선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그 지지세를 유지한다는 것도 저는 뭐 사실 지금까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반 정도 앞두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2015년쯤에는 김무성 대표가 1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1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예. 주호영 대표는 그런 관점에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여권에서 내용으로 이제 반박하기보다는 윤석열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선을 명확히 끊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한 것이고 오늘 또 부연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 검찰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나가지고는 나중에 다른 행보하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거와 관련해서 퇴임 이후에 이걸 정책 자산으로 삼는다면 정말 금방 무너질 지지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과 정당성 같은 것들을 이제 모토로 내걸고 국민들이 그걸 믿고 지금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스스로 정치의 현장에 뛰어든다면 과거의 수사가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거였구나. 그렇게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미래일이니까 그거는. 네. 그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뤄졌고 윤석열이 뜨면서 국민의힘의 인물난만 가중된 거 아니냐. 근데 그 인물난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누가 윤석열이 뜨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없는 인물이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초나라를 무너뜨린 거는 진나라를 무너뜨린 건 항우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건 유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냐에 대해 가지고는 항우와 유방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나중에 그 이제 누가 더 대한 세력으로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는 국민 앞에서의 경쟁이지 민주당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 10일로 예정됐죠? 지금 미뤄진 게. 10일이죠. 10일입니다. 10일이면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질의안 논쟁은 아마 계속 될 거고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을 다룰 텐데요. 뭐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결정이 나도 그 양쪽에 한 명은 치명타를 입겠죠. 그 민주당 또 정부 여당에서 출구 전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뭐 동반 사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뭐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여론만 나빠질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징계는 충분히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으로 그 사유가 있을 때 징계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결국에는 다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결국에는 추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징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경징계 징계 처분이 그친다거나 아니면 무혐의 결정이 난다거나 그렇게 징계 결정이 이뤄진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실제로 중징계는 이뤄졌지만 절차나 실체에서 많은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에게 충분히 대통령께서 재량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로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책 책임은 온전히 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선 여권에서 이미 아까 동반 사퇴론이 나왔던 시점부터 그거 저희 이제 배틀넷 스타 하다 보면은 질 것 같으면은 이제 동맹 맺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이미 기세 싸움에서 이제 여권이 밀려가는 형국이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 거론할 필요도 없고 본인의 직분을 다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아마 여권이 좀 두려워할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분 다 임명
임명받은 임명직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선출직들이 아니거든요. 임명직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근거가 취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출직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다시 재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입에서 국민을 앞세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본인은 스스로 임명권자가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정치 철학을 자기가 가진 권한에서 어떻게 투영시켜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스스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탐구할 지위에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두 분이 잘 인식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주제로 갑시다. 이 주제도 중요한 거니까. 10일 날이 징계위원회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그 9일 날이 또 중요한 날이에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그 민주당은 이날 그 뭐 경찰법, 국정원법, 공정경제 3법, 또 공수처법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당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날 다 하게 되면? 뭐 책임 정치하십시오. 예, 책임 정치하시고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특히 공수처 맛보기 버전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원래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는데 검찰 어떤 식으로 견제하는지 봤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가 편지 하나 쓰면은 장관이 후룩 달아오르고 그다음에 여권이 총 걸기 해가지고 한동훈 윤석열 때리고 예? 그래서 감찰해보고 그런데 별거 안 나오면 이제 여론전하고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상설화되게 되면요 이런 식의 검찰 공격 패턴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 검찰 때려잡아달라고 공수처에 편지 쓸 거고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여권과 그리고 공수처가 움직여가지고 지금의 이런 검찰과의 전쟁이 상설화되고 상시화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중요직책도 많이 맡고 하셨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공수처법 내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브레이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런 권력개혁 작업에 관련된 법안들은 9일날 처리가 예정돼 있고 그건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과연 처벌보다는 민사배상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고액배상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형사벌 위주로 가게 되면 혹시 이게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근대 형사사법상 원래 행위 책임이 원칙인데 너무 결과 책임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실범이 고의범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 소시 법 자체가 전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를 해야 되는 좀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좀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시민사회나 정의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텐데. 그러니까 형사법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망한다. 그 정도의 아예 그렇게 고액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예방 조치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형사법 지금 그것도 유지될 수도 있겠죠. 공수처가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퇴하신 그 용기 있는 검사들 중에 한 분한테 부탁하시면 됩니다. 고기영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네네. 공수처장으로 지명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거기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 논의를 하겠죠. 지난번에 근데 김경수 변호사 했더니 안 받던데요? 아니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에서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를 이원 변호사가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반발에 사퇴한 아주 용기 있고 능력 있는 검사들 중에 한 분 추천하시면은 박수 받으면서 공수처 출범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예. 추천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 그 당에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자고 못 하십시오. 봤죠 민주당 이걸 저희가 농담을 하는 걸 어떻게 봤습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간 공수처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뿐만이 아니고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 주장은 이런 거죠. 그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당은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결국은 지도부 책임 아니냐.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랑 뭐 가까운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과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좋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들이 메시지 전달력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비대위원들이 뭐 평균 85년생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정도의 훈련의 과정은 겪는 것이 오히려 대선이나 더 큰 선거판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아직 더 여력이 있고요. 이 발언 이후에 지금 또 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따가 윤희용 소장도 얘기하겠지만은 상당히 저희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유가 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발언 시점보다는. 네, 조은희 구청장이 오늘 공식으로 서울시장 도전한다고 출마 선언했던데 이 최고는 안 해요? 저는요?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방금 조은희 구청장 얘기하셨으니까 저 기억나는 게 조은희 구청장이 되게 특기할 만한 선언을 한 것이 여성 가산점을 받지 않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지금까지 그쪽 쿼터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당에서 예. 여성 가산점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줍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경선 준비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에서 결정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뭐 그렇게 경선에서 그 소수점 몇 자리로 차이 나는 선거 별로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조은희 구청장의 그런 선언이 그 어쨌든 인주당 이런 거에 다른 후보들의 뭐 보이면 좀 뒤처져 있잖아요.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작전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뭐 신선하게 했다. 그런 생각 들어서 한번 그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 칭찬할 만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